논술 전형이 어떤 건가, 수능 최저 등급은 뭐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이해를 공유해야 제가 설명해 드리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논술은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하는데 보통 2개 과목 합이나 3개 과목 합을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높은 순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대략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의 위계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5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A, B, C, D 이 그룹이 있다고 이제 했을 때 제일 높은 학교는 연대하고 고대입니다. 서울대가 안 보니까 요 두 학교가 가장 높고,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이제 고려대는 4개 과목 합이 8입니다. 그러니까 2, 4, 1, 1 이렇게 하면 8 정도 되죠. 그리고 뭐 수학이 3이면 조금 더 편한데 요 정도. 그러니까 고려대는 4과목 합이 8이 되어야 들어가는 거고,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없긴 하지만 그 문제 안에 영어 제시문하고 수학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학력의 어떤 그 커트를 두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두 학교가 이제 높고, 그 다음 이제 3개 과목 합 3합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6, 7이 있습니다. 3개 과목 합이 6이어야 돼요. 문과에는 조금 수학 안 좋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럼 수학 빼고 예를 들어서 국어 3, 영어 2, 탐구 1 정도가 나오면 이제 3합 6이 되는 거죠. 하나가 이제 4라고 하더라도. 탐구는 2과목 중에 높은 거 하나만 반영돼요. 딱 2학교 빼고 그러는데, 2학교는 성균관대하고 경희대만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2학교만 빼고 기본적으로 높은 거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랫라인이 2합 4하고 5입니다. 2합 4하고 5.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다음 그룹에 있죠. 저희가 보통 이제 정시하면 영고, 성서한, 중경희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밑에는 경희대, 외대, 이화여대, 그리고 건대, 동대, 홍대, 건동홍이라고 하는 요 세 학교가 다 여기 들어오고요. 그리고 숙명여대, 세종대까지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학교들이 이제 2합 4, 5 라인. 그 다음에 2합 6, 7 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중하위권. 그리고 이제 중경예시, 건동호,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국숭세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레벨 학교들입니다. 세종대는 여기 위로 올라와 있지만 요 레벨에서 이제 정시 등급이 가장 높은 학교는 이제 숭실대고, 그 다음에 여대 중에서는 성신여대, 덕성여대,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요런 이제 학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최저가 없는데, 최저가 없는 학교들. 최저 없는 학교가 이제 연대가 있는데, 연대는 조금 예외적이니까 위로 올려놓은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단국대, 최저 없는 학교들 중에서 정시가 가장 높은 학교는 단국대입니다. 그래서 단국대, 경기대, 가톨릭대, 인하대, 아주대, 광운대. 뭐 요런 학교들이 이제 여기 최저 없는 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여대도 있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학부모님들한테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서 애들 가르친 지 한 15년쯤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많이 하잖아요. 면담을 하면 좀 면담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가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세요. 정시나 학종으로. 어느 정도 돼야 어디쯤 가나? 이거를 알아야 저희가 현재 조건이 어떠하고 어느 정도 가야 성공이구나, 이게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판단이 안 되면 막 이게 널뛰기가 돼버려요. 이 가능성이 너무 약한 데를 쓴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일단 쭉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거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정시로 볼 때 상위 1%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 1% 정도 되고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얘는 상위 1% 정도. 그리고 여기가 상위 한 3% 정도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한 상위 6%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상위 한 10% 내입니다. 요 학교들이.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상위 15%. 정시 100분이 평균 이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를 보통 인서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학교들. 그래서 경기대, 가톨릭대까지
인서울권 안에서 언어논술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저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대학들이고 나름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언어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정시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저는 이제 국문과 기준으로 경기대 국문과를 이제 경기대는 이제 뽑는 거는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통합으로 자유전공 하나로 인원 전체를 뽑긴 하지만 이제 편의상 경기대 국문과 정도를 정시로 간다. 그럴 때 수능 등급이 몇 프로 정도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모르세요,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가 나와야 여길 들어가냐면, 자, 보시면 3, 5, 2, 3, 4 정도가 나오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육모 결과가 이것보다 이하면 정시로 인서울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시로 인서울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여기, 숭실대, 성신여대, 이 정도 학교를 가려면 3, 4, 2, 2, 3 정도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4, 2, 3 정도. 그리고 이제 건동홍 이상, 정시로 가려면 대략 한 2, 3, 2, 2, 2 이상. 그리고 요 위는 이제 다 1, 2, 1, 2 이렇게 가는 거죠. 위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자, 이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학생들이 이번에 육모 보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등급으로 어디쯤 갈 수 있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수시하고 정시가 있잖아요. 수시에 논술하고 학종이 있고 정시는 이제 수능 봐서 가는 건데, 수시를 하는 이유는 정시보다 더 높은 학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수시를 쓰는 거는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이상을 가면 성공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등급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능 등급이 4, 6, 3, 2, 4 정도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대략 때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얘보다 확실히 낮죠? 얘는 이제 국어 3, 5인데 얘는 4, 6, 3이니까 다 한 등급씩 낮고, 탐구는 하나가 2가 나와서 좋긴 하지만 4니까 얘보다 전체적으로 한 등급씩 낮은 학생입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얘는 수능 최저 등급이 몇이죠? 방금 배우셨으니까. 얘는 몇인가요? 수능 최저 등급. 3합 7은 안 되죠. 그러니까 3합 9잖아요. 얘는 제일 낮은 걸로만 조합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 최저 등급 몇이 맞죠? 얘는 2합 5가 맞아요. 2합 5가 맞으니까 이 학생은 경희대는 이제 탐구 평균이니까 경희대 안 되고, 외대는 2합 4고, 이화여대는 국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얘는 그래도 이 최저 등급을 가지고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세종대를 쓸 수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을 조금 더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4, 영어 2, 탐구 1 정도가 되면 3합 7이니까 여기 학교들 쓰고 서강대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수능을 올린다면. 그러면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학생은 정시로 어딜 갈까요? 그게 이제 문제죠. 얘는 이제 수능 최저가 2하 5가 맞았으니까 논술을 하면 건동홍을 갈 수 있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이하는 당연히 다 쓸 수 있고, 이 학생은 수능으로 가서 정시로 간다면 지금 경기대도 힘들겠죠. 경기대가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생은 사실 저기 수원대라든가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뭐 강원도나 뭐 충청도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서울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동서울대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수원대 정도를 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시 상위 18에서 거의 20%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학생이 상위 6%에서 8% 정도 때 되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치적으로 작년에 입시를 한 전국의 수험생이 55만 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위계는 전국에 그 5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쌓아와서 만든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전형을 써서 이렇게 추월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게 사실 진실인데, 논술로 대학을 가잖아요. 논술로 대학을 가면 재수를 해도 정시로 못 갑니다. 그 학교를 거의. 재수를 해서도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논술이라는 전형이 특이하게 이런 추월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이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 가능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소수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준비를 하는데 논술은 여기 대치동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군지들 몇 군데 뭐 목동이나 뭐 상계 중계나 뭐 이런데 몇 군데에서만 준비를 하고 지방에서도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하니까 이 소수의 아이들이 준비를 해서 혜택을 보는 전형이 일종의 논술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 입시에 구멍 같은 빈틈이 있는 걸 이제 저희가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거는 이런 추월을 하는 전형인데 그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겠죠. 이게 쉽게 되면 그 입시판 자체가 막 너무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뭐 논술은 로또다, 논술은 뭐 해봤자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논술 평균 경쟁률이 모든 대학들 다 합치면 대략 한 50대 1 정도 돼요. 50대 1 정도 된다는 건 그냥 원서를 쓰면 단순히 경쟁률로만 봤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2%도 안 돼요. 근데 그 2% 중에서 합격을 많이 하는 애들은 또 저희같이 배운 애들이 가서 많이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입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 개별 과목 강사분들이 보시기에는 논술 전형은 써봤자 안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논술 전형이 이렇게 높은 데로 자기를 끌어올려주는 전형인 만큼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전방위적인 노력이 다 이루어져야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필요한 게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3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수능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논술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3번째는 원서를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이 3개가 저희가 일종의 애들을 합격을 시키는 공식이에요. 이 3가지가.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이 3가지가 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논술이라는 전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사실 20년 이상 된 전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국어 과목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울 때 그 선생님은 직독직해를 하셔. 그 선생님은 구문독해를 잘 가르쳐 주셔. 그 선생님은 문법을 잘해. 뭐 이렇게 들으면 저희가 다 안단 말이에요. 학부모님들도 아시고 학생도 알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논술 전형은 사실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썼을 때 붙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원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씁니다. 자기 기대값으로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조건에도 안 맞는 원서를 쓰고 논술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써도 안 될 곳들만 막 골라서 쓰니까 이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역으로 수능도 자기한테 적합하게 준비를 하고 논술도 준비를 잘하고 원서도 가능한 방식으로 잘 쓴다면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전략을 보면 재작년에 이제 서강대 굉장히 높은 학교잖아요. 이제 서강대를 보면 서강대 경쟁률이 97대 1이었습니다. 인문학부가 너무 높은 경쟁률이죠. 94대 1이었습니다. 94대 1. 그러면 요걸로만 보면 합격 가능성이 뭐 한 1.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수능을 보고 나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걸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쭉 떨어져요. 수능 최저, 서강대는 이제 3합 7인데, 3합 7을 못 맞춘 학생들이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94대 1에서 몇 가지 떨어지냐.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만 맞춘 애들이 실질 경쟁률이거든요. 아버님 몇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94대 1에서 몇 대 1 몇 가지 떨어질까요? 3분의 1.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50%? 예. 24대 1입니다. 7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이걸 보고 논술 전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70이 떨어져 나갔다는 건 자기 성적에 맞게 원서를 써서 수능을 잘못 본 게 아니고 애초에 잘못 쓴 거죠.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렇게 애들이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2합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선생님한테 2합 5를 쓰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얘가 선생님 저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국어 2지문 정도 시간 부족해서 못 읽었어요. 그거 보면 3등급 나와요. 영어 듣기 제가 실수로 틀렸거든요. 그거 맞으면 2등급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탐구가 아직 진도가 다 안 끝났어요. 진도만 끝나면 이거는 1등급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3합6을 맞출 수 있으니까 수능으로는 지금 모의고사 결과를 볼 때 수원대도 가기 어려운 애가 논술로 저는 성균관대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실패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수능 최저를 먼저 맞추고 논술을 준비해서 논술로 대학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 최저를 먼저 맞추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들이 3월 달도 시험 보고 6월 달도 시험 봤잖아요. 3월 시험에서 모의고사 등급이 나왔는데 수능으로 갔을 때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고3들 기준으로 3월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수능으로 갔을 때 이것보다 수능 성적이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고3 학생들이 수능으로 가면 8% 정도밖에 안 돼요. 8% 정도. 그리고 15%는 추정해보면 육모 결과에서 오를 확률이 1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들이 지금 육모 봤잖아요. 15%가 오를 확률. 그리고 45%가 유지할 확률. 그리고 40% 정도가 떨어질 확률입니다. 그러면 유지하거나 떨어질 확률이 85%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은 그냥 등급을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등급을 하나씩 그러면 등급합 3 정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확률은 사실 거의 2, 3% 이하예요. 제가 아까 15년 동안 애들하고 원서 면담하고 애들 지도하고 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수능 이 원서 관리를 하면서 이 정도로 수능 등급을 남은 5, 6개월 사이에 올리는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통틀어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초에 수능 점수를 잘 받고 논술을 쓴다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두 가지인데 이 학생이 자기가 3합6을 맞추고 성균관대를 쓸 게를 실제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볼 때는 이 학생이 지금 등급합 3을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2, 3% 정도의 확률을 뚫고 수능 등급을 올리는 거예요. 일단 그게 안 될 가능성 자체가 97%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뚫고 진짜로 3합6을 맞췄어요. 이제 성균관대를 가요. 그럼 성균관대를 가면 얘는 지금 이 정도 학력이었는데 3합6을 맞춘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성균관대도 비슷하게 수능 최저가 털려 나가거든요. 아까 94대 1에서 서강대가 24대 1로 70이 빠진다고 했는데 그 온 24대 1은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볼 때 자기하고 같이 시험 보는 애들이 평소에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애들이겠어요? 못하는 애들이겠어요?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수능 최저를 다 맞추고 온 애들이니까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는 자기가 수능 최저를 이렇게 올려서 성균관대 시험 보러 갈게요 라는 얘기는 3, 4%의 확률을 뚫고 제가 97%의 확률을 거슬러서 수능을 잘 본 다음에 저보다 아주 공부를 잘한 애들하고 같이 논술 시험을 봐서 대략 25명 중에 1등을 할게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보시고 너무 많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너무 높은 기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확률이 이렇게 되니까 자, 제일 잘못된 건 뭐냐면 수능을 먼저 하고 논술을 한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수능 먼저 하고 논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맞출 수 있는 수능을 하는 겁니다.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 조건을 해야 돼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632 학생. 그럼 얘한테 적정한 수능 최저 등급은 몇일까요? 여기 그룹 중에서 A, B, C, D, E 중에서 몇일까요? B일까요? 근데 B도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B는 지금 경우의 수가 하나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란 말이에요. 근데 탐구를 문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문, 생윤 이런 겁니다. 사회문화, 생활윤리 이런 거거든요. 사문이나 생윤 같은 과목은 변별력이 좀 쉽게 나오면 되게 촘촘해지는데 너무 많은 애들이 원서를 써요. 그 사문하고 생윤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어떤 해가 있냐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면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이 나오는 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자기는 이하보를 맞췄어. 근데 떨어질 확률도 40%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하보를 맞췄으니까 이하보 원서를 쓸 거야. 높은 데는 선생님 말씀 듣고 안 쓸래 하고 나서 이하보를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세종대, 외대 뭐 이런 식으로 이하보를 6개를 써요. 근데 얘가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나머지 과목이 다 그대로 나온다고 전제했을 때
사문이 그에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얘가 3등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재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한 등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어머님들하고 학생들이 너무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버님들하고 육모하고 구모를 봤을 때 육모하고 구모에서 낮은 점수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도 될까 말까 한다고 전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학을 가도 너무너무 높은 학교예요. 너무너무 높은 학교. 얘는 여기 있는데, 얘는 지금 수원대 갈까 말까인데, 수능 최저 없는 걸로 단국대만 가도 기적이거든요. 재수해서 단국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정시로.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합격 수준인데 여기를 갈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사실 영어 3이 나온다고 전제하고 국어도 오를 수도 있고 약간 3으로 오를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근데 얘도 4로 빠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탐구도 대략 2가 나왔지만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할 때 이 학생은 이 합 6, 7을 자기의 기본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논술 원서를 써야 그나마 안정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70에 이 70에 빠지지 않는 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4, 6, 3, 2, 4 정도 나오는 학생은 여기에서는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요거를 15%, 45%, 40% 정도 되니까 이걸 원서로 바꾸면 높은 거 하나 정도, 자기에게 적정한 거 3개 정도,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거 2개 정도 쓰는 게 적정 원서거든요. 이치적으로 하면, 통계적으로만 볼 때. 그러면 이 학생은 숭실대, 성신여대, 여학생이라면 덕성여대 이런 데 쓰고, 그리고 요 밑에서 뭐 단국대라든가 경기대라든가 가톨릭대라든가 이런 데 쓰고, 요 위에서는 하나나 2개 정도 쓰는 게 적정한 겁니다. 요렇게 써야 일단 통과를 하는 거고, 전략적으로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기간 수능을 준비를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연습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에게 지금 남은 5개월 동안 이 학생이 인서울 명문대를 논술로 진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능 과목은 뭘까요? 지금 이 학생에게 생각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수능 과목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아버님? 국수형 탐구입니다. 국수형 탐구 뭘까요? 예, 무조건 탐구죠. 얘는 무조건 탐구입니다. 남은 기간 이 학생이 수학 과외하고 수학학원 2개씩 다니는데 시간을 다 쓰고 있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러면 요 국수형은 저희가 그러잖아요. 탄력성이 작은 과목이에요. 많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기 어렵고 공부를 조금 덜 한다고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캐시예요. 캐시, 현금입니다. 인풋을 많이 넣을수록 등급이 빨리 오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 학생은 2, 4니까 요 2가 나오는 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공부를 하면 국어를 올리는 것보다 탐구를 하나 더 올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가 1등급이나 2등급만 나와준다면 이 전체에서 3등급 하나만 나와도 2합5가 맞고 4등급 하나만 나와도 2합 6이 맞으니까 최저 맞추는 확률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한테, 저희 반 애들한테 수학 6모 봤는데 5, 6 이하로 나온 애들한테는 야, 지금부터는 탐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제 말을 오해해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선생님이 수학하지 말래, 이 얘기가 아니라 수학보다는 탐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최저를 맞춰야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원서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어떤 과목에 집중하는 게 지금 나에게 더 유리한지를 생각해서 나에게 맞는 수능 최저 원서를 쓰는 거다. 근데 내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낮은 학교를 원서를 쓰더라도 그 학교들은 제가 정시로 못 갑니다, 거의. 이 학생은 지금 최저를 아예 못 맞춘다고 전제하고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만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해도 너무너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정도를 간다고 생각하면 현실적인데, 이 위를,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이 위로 가겠다. 그러면 필패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논술인데, 논술이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 처음 뵈면 이런 거 질문 많이 드리거든요. 저희가 아는 과목들, 뭐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런데 어떤 과목이랑 가장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거든요. 어떤 과목이랑 가장 비슷할 것 같으세요, 아버님? 대략.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질문 자체 함정이 있었습니다. 국수형 사회가 아니고 제일 비슷한 과목은 피아노나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은 실기 과목이에요, 실기 과목.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한데요. 애들이 영어 하잖아요, 지금.
애들이 영어 시험 보는 건 리스닝하고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평가하고 읽고 오지선다형에서 찍는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일부 어렸을 때부터 뭐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영어를 많이 했던 학생들 빼고 대다수 평범한 한국 학생들이 수능 영어가 지금 2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시켜요. 말하기 쓰기를 시켜요. 말하기 쓰기를 시키면 영어 고3 2등급 수준으로 말하기 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완전히 다른 영역. 그러니까 말하기하고 쓰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특강도 하고 파이널도 하고 이제 여름, 가을부터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이 예전에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논술 준비를 안 했는데 무슨 육사, 공사 이런 거 준비를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뒤늦게 논술을 시작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떤 학교 파이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동부 때 파이널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지금 파이널 수업 5번을 들으면 동국대를 혹시 합격할 수 있겠냐 하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 라이팅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1월부터 꾸준히 스피킹 라이팅을 연습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걔는 지금까지 리딩 공부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하겠다고 들어와서 일주일 연습해서 말하기 대회, 쓰기 대회를 나가면 제가 입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논술 준비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비례합니다. 저희 이제 논술 한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우려하시는 게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 책 많이 안 읽고 글쓰기 같은 거 많이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 앞에 이제 들어오시다가 합격자 명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생님들 5분이서 애들 가르치는데 저희 해마다 여기 학원에서만 이 조그만 학원에서만 합격자들이 거의 80명에서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고 글 쓰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 시험 제도로서 글쓰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이나 특별 활동 같은 것으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아무도 글쓰기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반문하는데 학생들이 국어에 재능이 있어서 수능 국어를 보고 사회문화에 재능이 있어서 타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험을 봐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논술을 보는 거지 논술 재능과 조건을 갖춰서 보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똑같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학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각자 조건에서 빨리 논술 실력에 도달하는 애들은 많이 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으니까. 논술은 크게 3가지거든요. 제시문들이 나오고 이걸 독해해서 논리를 연결한 다음에 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필요한 능력이 3가지가 있습니다. 독해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이 논리를 연결하는 사고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 능력이 좋아야 돼요. 이 3가지가 다 좋지 않은데 보시면 이제 독해 능력 같은 경우요. 애들은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글을 못 읽는데 왜 글을 못 읽냐면 논술은 내가 논리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을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꿰가지고 자기 논리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얘들은 이걸 못해. 논리를 구성하는 걸 못합니다. 왜냐면 객관식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제시문의 어느 부분을 보고 이 말이 맞다 틀리다만 따져요. 이렇게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걸 연결하는 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거든요. 배고픔, 배부름. 이게 이제 제시문에서 건져낸 정보들이에요. 농구, 밥. 이렇게 정보들을 건져냈으면 농구해서 배가 고파지니까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이렇게 논리를 짜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를 짜야 되는데 일단 애들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골라내는 것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논리를 꿰는 거 너무너무 고차방정식이에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쓰는 문장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배가 고팠다, 또한 농구를 했다. 나는 농구를 했더니 또한 밥을 먹었고 그래서 배가 고프다. 막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문장이 말이 잘 안 됩니다. 제가 학생들이랑 푸는 문제 중에 이런 제시문이 있었어요. 약간 어렵지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정신은 뇌의 신경활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신경활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그 제시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울증 치료할 때 약만 먹어서는 안 되고 환경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제시문이 애들한테 요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근데 그 제시문이 조금 까다롭게 쓰여져 있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뭐라고 쓰냐면, 뇌의 신경활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의 정신은 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첨삭할 때 물어봅니다. 그럼 코에서 만들어지냐? 입에서 만들어지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얘들은 이게 말이 아니고 기호예요, 기호. 이 의미를 이해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연결돼서 전달되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말들을 그냥 막 배치하는 거야. 자기가 이해도 안 하고. 요거를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많이 해야 익숙해집니다. 얘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랑 비슷해요. 자기 말이랑 의미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맞춰줘야 돼요. 일단 논리를 구성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사고력인데, 논술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적용 문제라는 건데, 가로, 나를 분석하시오, 비판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가 뭐였냐면, 간디는 우리가 저항운동을 할 때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비폭력. 폭력을 쓰면 안 돼. 비폭력 저항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윤리적 순수성이 보장된다. 요런 제시문이 나와요. 제시문에서. 얼마 전에 제가 애들하고 풀었던 문제입니다. 제시문 나를 보면 시민들이 정부의 부정의에 저항운동을 해요. 부정의에 저항운동을 하는데 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해요. 문제는 제가 아주 축약했습니다만,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시오였어요. 이게 무려 동국대 문제입니다. 이게 무려 동국대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푸냐면, 너무 답이 쉽잖아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시오. 가에서는 비폭력을 쓰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폭력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을 쓰고 있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동국대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를 풀 수 있는지 물어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들이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폭력을 썼을 때 윤리적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어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폭력을 썼을 때 윤리적 순수성이 훼손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를 한 번 더 설명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정부의 부정의에 저항한다고 지금 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부정의를 정의롭게 만들려는 저항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서 폭력을 쓰는 것처럼 보여를 한 번 더 파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할 수 있는 애들은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해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고하게 만들고, 이거를 말로 표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애들이 일주일 하거나 한 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이렇게 너무 뒤늦게 논술을 시작하실 때 그래도 이거 조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게 우리말이니까 애들이 읽기 쓰기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했잖아 라고 생각하셔서 짧게 투자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애들이 영어를 오래 했다고 라이팅 스피킹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이 논술도 이 논리를 다루는 건 애들이 18년 동안 19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연습시켜야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험은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 글 읽는 법부터 논리를 연결하는 법, 쓰는 법까지 최소 3, 4개월 이상을 투자해서 가르쳐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논술 문제가 나에게 뭐를 묻는지 이해하는 것 자체로 한 3, 4개월 걸려요. 아까 그 문제, 비폭력 문제가 나에게 뭘 쓰라고 묻는지를 이해하는 거에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처음 본 애들은 이거 너무 쉽네. 이거 그 폭력 쓰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논술 시험 보고 오면 수만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오늘 동국대 문제 폭력 쓰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다 맞아 나도 그렇게 썼어 라고 올려놓고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 애들이 뭘 써야 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술이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경쟁률이 동국대 같은 학교가 한 60대 1 정도 되고요. 이제 서강대 같은 학교가 한 90대 1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대, 숙명여대 같은 학교가 한 30대 1 정도 이렇게 돼요. 남학생들이 없으니까. 근데 60대 1 정도 되면 되게 괜찮은 경쟁률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1이면 이게 합격 가능성이 한 1.2%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 정도 되는 거잖아요. 1.5% 정도 되는데, 수능, 자, 이거 두 개를 이제 보시면, 수능 최저를 맞추게 원서를 써서 수능 최저만 맞추더라도 일단 이게 20대 1이 됩니다. 여기를 일단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5%로 올라가죠.
5%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술 시험을 준비하고 온 애들도 있고 준비를 안 하고 온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 좀 너무 오래된 통계에서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성균관대에서 자기들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한테 마지막에 설문을 했는데, 그 설문에 우리 학교 오기 전에 혹시 우리 학교 기출문제 풀어본 적 있어? 이런 걸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왔니?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성균관대학교가 그 질문을 한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20년 동안 문제 나오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는 제시문을 서너 개, 너댓 개 정도 준 다음에 두 입장으로 분류해 라는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도표 같은 걸 주고 앞에서 분류한 입장을 활용해서 설명해, 아까 이런 설명해, 이런 문제를 주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내용을 모아가지고 뭐에 대한 견해를 써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패턴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완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출문제들을 풀고 어떤 스타일인지 이해하고 이 글쓰기 기본 능력들을 익히고 있으면 준비가 돼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성균관대면 거의 최상위권 학교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학교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고 왔다는 애들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절반 정도는 논술 시험이라는 걸 그날 와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시험의 특성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애들은 요 확률에서 60대 1 정도 경쟁률일 때, 저희 학생들은 이 경쟁률에서 저는 선수들끼리 붙는다 라고 전제할 때 이 중에서도 절반, 그러면 최소 합격 가능성이 20%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저희 애들은. 근데 그러면 60대 1이 확률이 1.5%인데 어떻게 20% 나오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매우 간단한 얘기예요. 저희 합격자들 통계를 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애들을 가르치면 합격자가 거의 잘 나올 때는 30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선생님 65%에서 70%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학생들, 이렇게 붙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재수해서도 못 간 학교를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논술이라는 걸 투자해서 자기가 성적대로 갈 수 없는 학교들을 합격하는 비율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원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이 확률은 더 잘 올라갈 수도 있죠. 재작년에 제가 지금까지 애들을 가르쳐 오면서 제일 좋은 스코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1월 달에서 3월 달부터 시작한 애들을 딱 10명을 데리고 1년 동안 쭉 갔어요. 여학생들이었는데 10명이 다. 10명 중에 7명이 붙었어요. 7명. 그러니까 70%가 나왔죠, 확률이. 근데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일찍 시작한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근데 여름에 시작하면 어쨌든 이것보다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을 하지 않고 통과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름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도 합격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덜어 있긴 한데, 정말 열심히 해줘야 그 학생들도 붙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의 중심축을 수능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를 잘 맞춘다라는 전략으로 빨리 바꾸고, 논술에 자기 공부 시간 중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6월 말이니까 7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딱 4개월 반 정도 남았거든요. 4개월 반을 여기에 뭔가 정성을 쏟아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해야 이 전형을 준비했을 때 적정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실질적인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인드로 하면 거의 합격하기가 힘들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원서인데, 요 학교들 있잖아요. 요 학교들. 근데 요 학교들이 이제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먼 길 와주셨으니까, 이제 이른바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사실 저희가 보면은 얘들아,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육모가 끝나고 나서 저희 반 애들이랑 다 원서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 최저 그룹이 이제 어딘지도 저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학교들을 중심으로 쓸 건가 얘기를 했는데 학과는 아직 고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6장 원서 중에 확실하게 쓸 서너 장 정도의 원서는 대략 골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고를 수 있냐면
학교들이 이렇게 있지만 요 안에는 경쟁률이 더 좋은 학교하고 안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0대 1 이상이면 원서가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대 1에서 60대 1 사이면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0대 1 이하면 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경쟁률이 대략 이렇게 나뉩니다. 실경쟁률 말고 그냥 경쟁률이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원서를 쓸 때 요령은 딱 하나인데 경쟁률이 낮고 인원이 많은 데들을 골라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말씀을 꺼낸 거냐면 내가 논술 전형을 이제 준비하면서 애들한테 원서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원서를 골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대학 쓸지 골라야 돼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귀여운데 막 이렇게 쇼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막 연대가 좋을까, 성대가 좋을까, 고대가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인테리어 업자분이 이렇게 벽지 카탈로그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색으로 하실래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제가 복습을 해볼게요. 이 학생은 국어, 영어, 탐구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 국어, 영어, 탐구 중심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능 최저를 맞추려면 탐구가 빨리 올라줘야 좋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하보를 쓰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합 6, 7하고 그리고 최저 없는 학교들 중심으로 나는 원서를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논술 기본기를 익히고 대학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요 그룹 안에서 경쟁률이 좋은 학교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2합 5그룹이 이제 가장 중위권 라인들의 핫한 라인이니까 저는 경희대는 잘 쓰지 않습니다. 경희대 국문과는 150대 1이에요. 작년에. 이런 학교는 사실 써도 강보다 초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써도 여기는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쉽지 않다. 근데 경희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도 있고 국제 캠퍼스도 있거든요. 수원에 있잖아요. 근데 외대도 서울에 있고 용인에 있잖아요. 근데 외대 서울, 그러니까 광주 글로벌 캠퍼스 있잖아요. 외대는 서울하고 글로벌 캠퍼스 수능 최저가 다릅니다. 수능 최저가 달라서 여기는 2합 4고 여기는 2합 6인데 경희대는 매우 특이하게 서울 캠퍼스하고 국제 캠퍼스가 수능 최저가 같아요. 이거는 경희대 세계관에서는 두 학교를 동일한 학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시에서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경쟁률이 확 낮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국제 캠퍼스는 어문계열로 들어갈 때 경쟁률이 40대 1에서 50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 150대 1은 쓰기 조금 그렇지만 네가 쓸 거라면 국제 캠퍼스 쓴다면 오케이. 뭐 이런 겁니다. 한국외대는 거의 대부분의 저희 반 학생들이 쓰는 학교인데 한국외대가 시험이 두 타입이 있는데 인문 쪽에 영어 제시문이 있고 사회 쪽에 영어 제시문이 없어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해마다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오는 학교가 한국외대거든요. 근데 왜 한국외대가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인원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대 글로벌 캠퍼스나 이런 데 가면 공대도 조금 있긴 한데 외대는 학교 자체가 문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가 굉장히 많아요. 소수어과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대 보면 서울 캠퍼스에 영어과, 프랑스어과, 왜 저희 잘 아는 외대 영어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태국어과, 말레이어과, 인도어과, 이란어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는데 그쪽이 어문계열 영어 제시문 있는 쪽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문계열을 잘 쓰면 경쟁률이 35대 1 정도 나와요. 35대 1 정도 나오고 실경쟁률을 맞추면 6대 1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6대 1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아까 소수 언어 계열 과들을 잘 쓰면 글로벌 캠퍼스로 가면 글로벌 캠퍼스에는 그런 과들 세르비아어, 헝가리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쓰면 거의 15대 1이에요. 이러면 실제 경쟁률이 거의 3대 1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논술 전체에서 이런 학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런 데를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야 태국어과 써라, 말레이어과 써라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눈물 흘리면서 선생님 사디카 배워서 저는 뭐예요 막 압박가발 이런 거 배우기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여길 가잖아요. 그러면 상위 6% 학교입니다. 정시로 가면 외대 베트남어과만 들어가도 상위 6%예요.
정시가 나오면 건동홍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학사 배치표에서. 그 윗레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중요한 설명을 하나 드린 거예요. 뭘 드렸냐면, 논술을 할 때는 아버님도 이제 들으셨으니까, 학과가 중요할까요? 학교가 중요할까요? 일단 학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밑에 있는 애가 여기로 올려가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다 충족하는 그런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논술에 원서를 쓰고 합격하기 좋은 로직이 있고 그 로직에 맞춰서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데를 잘 골라서 써야 이게 합격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거지. 그냥 딱 보기에 60대 1 정도나 되는 경쟁률을 뚫으려면 보통 정성을 들여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비슷합니다. 이게 수능하고 논술의 로직이 다른데 건국대도 100대 1입니다. 건국대도 100대 1이에요. 그러면 외대는 35대 1이고 건국대는 100대 1이에요. 수능으로는 건국대보다 외대가 더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논술에서는 건국대보다 외대 가는 게 3배에서 4배 정도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요 학교들 안에서도 그렇게 더 가기 좋은 원서들이 있으니까 저희 학생들은 최대한 빨리 논술 준비를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가능한 수능 최저를 목표로 삼고 그거를 잘 맞출 수 있는 수능 준비를 한 다음에 거기서 경쟁률이 좋은 학교들을 골라서 준비를 했을 때 마지막에 가장 좋은 컨디션이 만들어지고 이거 가지고 6개 정도 원서를 붙으면 그중에서 30에서 35%의 확률로 하나가 붙는데 이 확률은 자기가 더 열심히 하고 여기에 열의를 쏟았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에요. 아까 어떤 반에서 70%까지 나왔다고 하는 게 그 증거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논술 전형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가라는 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사실 좀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름부터 시작하는 거는 거의 논술 준비의 막차입니다, 막차. 이것보다 더 늦어져서 마지막에 진짜 9월 달에 원서 쓰고 파이널을 들으러 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애들이 돈 내고 수강료 내고 와서 이제 들으니까 성심성의껏 열심히 가르쳐 주긴 한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어떤 그 좋은 컨디션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합격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키신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키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 전형을 나름대로 정성을 쏟아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냥 되는 건 아니구나. 학생도 학부모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최대한 잘 준비를 시켜서 남은 기간에 붙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저희 학원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 스케줄을 보낼 건가, 요 다음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